세탁소 딸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이 집에서 버티고 있는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서울의 한 고급 주택에서 며느리가 길거리로 내쫓기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27세 한지영은 시어머니의 잔혹한 모욕을 당하며 단 한 벌의 옷과 가방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맨바닥에서 일어선 지영이 천억대 회장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지영은 이들의 진짜 속셈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일 샵이 무슨 사업이야? 그냥 자빌이지. 강남의 고급 일식집 한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7세 한지영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발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박태준과의 상견례 날이었죠.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며 어렵게 자리를 잡은 예비 신부였던 지영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룸으로 돌아온 지영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조혜란, 박태준의 어머니는 압구정동에서 여러 개의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사업가였죠. 품격 있는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영이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올렸지만 혜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혜란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품평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어서 들어온 박태준의 아버지는 그나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자, 그럼 앉아서 식사나 하죠. 혜란이 말하자 모두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죠. 지영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지영이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평생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딸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따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셨죠? 혜란의 질문에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규모지만 단골 고객분들이 많아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영은 자신감 있게 답했지만 혜란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아, 네일아트요. 혜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건 있는 건가요? 정식으로 세금도 내고? 네, 물론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예요. 지영은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혜란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혜란의 시선이 지영의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혜란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아, 세탁소요. 혜란은 마치 무언가 역겨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천한 일을. 혜란의 말에 자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태준이 말리려 했지만 혜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일을 해요? 세탁소라니. 혜란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배워서. 어머니가 사과하려 하자 지영이 막았습니다. 엄마, 사과할 일 아니에요. 지영이 어머니를 감쌌지만 분위기는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 집안 출신이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겠어요? 혜란이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압구정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집안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지영이 참다 못해 말했지만 혜란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태준아, 너도 뭔가 할 말이 있을 텐데. 혜란이 아들을 쳐다보자 태준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힘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태준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감싸주지 않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과는 격이 안 맞아요. 혜란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태준이가 어떤 집안 아들인데 이런 집안과 혼인을 해야 하나 싶네요. 그 말에 지영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부족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모욕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영아, 우리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영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의는 지켰다고 생각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혜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었어요. 지영과 어머니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태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우리 어머니가 좀 예민하셔서. 태준 씨, 오늘 일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지도 못하시는군요. 그게 아니야, 지영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마음도 바뀔 거야. 태준은 애써 변명했지만 지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지영은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떠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영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너가 이런 모욕을 당했구나.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지영은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혜라는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지만 태준의 간청으로 겨우 참석했습니다. 지영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죠. 어서 와라. 왜 이리 늦었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영을 맞이한 혜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압구정동 대로변에 위치한 시댁의 고급 주택은 3층 규모였지만 지영에게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혜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이 집 규칙을 잘 따라야 할 거야. 며느리 교육은 내 몫이니까. 혜란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혜란은 지영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설거지부터 해. 그리고 방 청소도 좀 하고. 지영은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결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며느리야, 이게 뭐야?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혜란이 지영이 닦은 식탁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닦아. 제대로 안 닦였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영은 참으며 다시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때 시누이 박세희가 나타났습니다. 28살 세희는 아직 미혼으로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참 불쌍하다. 세희가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여자랑 결혼해서 말이야. 아가씨,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지만 세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오빠는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데 언니는 뭐예요? 네일 아트나 하는. 세희의 말에 지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태주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태준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지영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혜라는 지영을 완전히 하녀 취급했습니다. 지영아, 내일 추석인데 음식 준비 다 네가 해. 어머님, 제가 혼자 다 하기에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혜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못하겠다는 거야?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음식도 못한다고? 혜란의 분노에 지영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추석 당일 지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탕도 끓였죠. 손가락이 베이고 기름에 튀어도 참았습니다. 잘했네. 하지만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혜라는 흠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해야겠어. 네, 어머님. 그 순간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음식 정말 맛있다. 태준의 위로가 그나마 지영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혜라는 지영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뭘 하세요? 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카드 좀 보자. 시집온 며느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야지. 혜라는 서슴없이 지영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그건 제 개인 카드인데요. 지영이 항변했지만 혜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어디 있어?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인데. 혜라는 지영의 카드를 빼앗았습니다. 앞으로 카드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지영이 항변했지만 혜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가 안 돼? 내가 함부로 돈 쓸까봐 그러는 거야? 지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제 카드를 가져가셨어요.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태준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하지만 태준의 항의에도 혜라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교육은 내 몫이야. 네가 참견할 일 아니다.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영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세희는 틈만 나면 지영을 무시했죠. 언니, 청소기 좀 돌려줘요. 제가 친구들 데려올 건데 집이 더러우면 창피하잖아요. 지금 하려고 했어요. 지영이 말했지만 세희는 비웃었습니다. 맨날 하려고만 하고. 역시 그런 집안 출신이라 그런가 봐요. 아가씨,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죠. 지영이 참다 못해 말했지만 세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언니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세탁소 하는. 지영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설거지를 하던 중 그릇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영이 급히 조각을 치우려 하자 혜란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 그릇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혜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명품 그릇이야. 수백만 원짜리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새 걸로 사겠습니다. 지영이 사과했지만 혜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다고? 너 같은 게 이 비싼 걸? 혜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 이게 뭐야? 어머님, 너무 심하세요. 지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했습니다. 심해? 내가 뭐가 심해?
혜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가 주제도 모르고 말대꾸까지 해. 그 순간 혜란이 지영의 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님, 잠깐만요. 지영이 당황했지만 혜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가라니까.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혜란이 지영을 밀쳐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당장 나가. 어머님, 제발이요. 지영이 애원했지만 혜란은 지영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지영은 한 벌의 옷과 가방 하나, 그리고 손에 낀 결혼 반지만 든 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었을 겁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죠. 어디든 가야 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돈을 털어 인천의 허름한 반지하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방은 겨우 몸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지영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을 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0만 원뿐이었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있었죠. 지영아, 어디 있어? 빨리 연락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셨어. 집으로 돌아와. 지영은 문자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돌아가라고요? 그런 모욕을 당하고서도요? 지영은 태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영의 생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사서 하루 세 끼를 해결했죠. 1,000원짜리 김밥 하나로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 먹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근처 치킨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서빙과 설거지를 하는 단순 작업이었지만 하루 6만 원을 받을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한지영입니다. 지영이 치킨집에서 인사하자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아, 새로운 분이군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주문받고 서빙하고 설거지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 일마저 감사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니 허리와 다리가 아팠죠. 손가락 끝이 부르트고 어깨가 결렸지만 참았습니다. 치킨집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지영은 밤에는 새벽 배송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하고 잠시 쪽잠을 자고 다시 치킨집으로 갔죠.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시댁에서 당했던 모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며느리 주제에 감히 말대꾸를.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혜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일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길거리에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네일 기구 세트가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죠. 지영은 그 기구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지영이 근처 상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거였어요. 지영은 그 기구들을 반지하 원룸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새도록 닦고 기름을 치니 작동이 되었습니다. 윙윙윙. 내일 드릴 소리가 좁은 방에 울려 퍼졌죠. 지영은 어릴 때부터 배운 네일아트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영은 자신의 손톱부터 다시 꾸며보기 시작했습니다. 닳고 거칠어진 손톱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예쁘게 꾸몄죠.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영은 폐업한 상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구석진 곳에 작은 공간이 있었죠. 임대료는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서 작은 네일샵을 해도 될까요? 지영이 건물주에게 물었습니다. 네일샵이요? 그런 것도 장사가 되나? 건물주가 의아해했지만 월세를 받을 수 있다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지영은 그렇게 작은 네일샵을 차렸습니다. 간판도 없이 그냥 낡은 기구들과 간단한 재료들만 있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정성껏 일했습니다. 어느 날 첫 손님이 왔습니다. 내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지영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디자인으로 해드릴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지영은 정성껏 그 여성의 손톱을 꾸며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 여성이 다시 왔습니다. 정말 잘해주셨네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솜씨도 좋다고 소문이 났죠.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지영은 그 네일 기구들을 새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버려진 기구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지영의 작은 네일샵은 점점 단골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보라 사장은 특별한 손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품격 있는 여성은 매주 한 번씩 찾아와 네일을 맡기곤 했죠. 지영 씨, 솜씨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정성껏 해주는 곳은 처음이에요. 사장님, 과찬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지영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보라의 칭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라가 평소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지영 씨, 혹시 강남에 있는 고급 네일샵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강남이요? 지영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곳인데 실력 있는 분을 찾고 있더라고요. 보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고급 네일샵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지영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실력은 이미 확인했잖아요. 자신감을 가져요. 보라의 격려에 지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강남의 고급 네일샵을 찾아갔습니다. 럭셔리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장비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보라 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분이 소개하신 분이군요. 사장이 나왔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네, 물론입니다. 지영은 받은 손톱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며칠 후 결과를 보고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해요. 프리랜서로 일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강남 네일샵에서 일하게 되면서
지영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 번당 받는 돈도 몇 배로 올랐죠. 더 중요한 것은 고급 재료와 기술을 다루면서 실력이 늘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일샵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옷차림과 품격에서 범상치 않은 느낌이 났죠. 사장님, 이분이 우리 매장 최고 네일 아티스트 한지영 씨예요. 사장이 지영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주입니다.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영은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뷰티 업계에서 일하고 계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글로리 그룹을 운영하는 최강우 회장의 부인이에요.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글로리 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회장님 부인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몰라 배워서. 괜찮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서 좋네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 손톱 좀 예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영은 정성껏 은주의 손톱을 꾸몄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다시 왔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해주셨네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지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나요?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요. 은주의 말에 지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한테요? 네. 당신의 실력을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며칠 후 지영은 글로리 그룹 회장 저택을 찾았습니다.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최강우 회장이 직접 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일 케어를 넘어선 종합 뷰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거든요.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종합 뷰티 브랜드요? 네. 네일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 헤어 케어까지 포함한 토탈 뷰티 솔루션 말이에요.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뷰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분야예요. 지영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를 몇 개 만들어 보세요.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투자하죠. 지영은 밤새워 사업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토털 뷰티 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했죠. 한 달 후 지영은 완성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네일 케어에서 시작해서 스킨케어, 헤어 케어까지 확장하는 단계별 로드맵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계획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거군요. 바로 제가 원하던 게. 정말 마음에 드시나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음에 들기보다는 완벽해요. 이걸로 시작해 봅시다. 3개월 후 지영 뷰티 브랜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혁신적인 네일 케어 제품들이 홈쇼핑을 통해 소개되었죠. 지영이 직접 출연해서 제품을 시연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문 전화가 쇄도했죠. 첫 달 매출이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최 회장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 씨, 대성공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봅시다. 정말요? 믿어지지 않아요. 지영은 기쁨에 겨워 울먹였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죠. 당신이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꿈 같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그렇게 지영은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최 회장이 대주주로 투자하고 지영이 경영을 담당하는 구조였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도 생기고 직원들도 채용했습니다. 지영은 매일이 꿈만 같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이제는 뷰티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니. 언론에서도 지영의 성공 스토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여인, 맨바닥에서 일어선 뷰티 여왕.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지영은 인터뷰에서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영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혜란이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오랜만이다. 혜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제 번호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지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저를 쫓아내신 분이? 지영은 혜란의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랑스럽다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어. 너무 성급했나 봐. 혜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애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성급하셨다고요? 저를 가방 하나 들고 쫓아내신 게 성급한 일이었나요? 지영이 빈정거리자 혜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보니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더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면 안 될까?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지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혜란의 목소리가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지영은 만남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안전한 곳에서 만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지영이 카페에 도착하자 혜란과 세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죠. 지영 언니, 세희가 먼저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정말 많이 예뻐졌다. 안녕하세요. 지영은 덤덤하게 응답했습니다. 지영아, 앉아. 혜란이 의자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건가요? 지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정말 미안해. 혜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지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언니, 저도 미안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요. 세희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연기는 꽤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속지 않았죠. 그럼 태준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태준이는 걔는 일이 좀 어려워서. 혜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렵다니요? 회사 일이요? 응, 뭐 그런 거야. 혜란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이미 태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사를 의뢰했거든요. 그럼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지영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혜란이 지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손을 뺐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우리가 헤어져 있을 이유가 없어. 갑자기 운명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지영 언니, 우리 진심이야. 우리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세희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지영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태준이랑 다시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도 자주 만나고. 혜란의 제안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어요.
지영아,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혜란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태준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영아, 나야. 오랜만이다. 태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영이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전화로 하세요.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영은 단호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태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지영은 태준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말이죠. 태준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도 어둡게 그늘져 있었죠. 어떻게 지내? 태준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요. 지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태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건가요? 지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네요. 지영은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사실 내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태준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안이요? 응. 비즈니스 제안이야. 내 회사의 IT 시스템을 공급하고 싶어. 태준의 말에 지영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갑자기 웬 비즈니스 제안이에요? 내가 IT 쪽을 하고 있잖아. 너 회사가 성장하려면 좋은 시스템이 필요할 거야. 태준이 설명했지만 지영은 이미 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게 정말 저를 위한 제안인가요? 지영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잖아. 태준은 애써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지영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 지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상훈을 통해 시댁의 재정 상태를 낱낱이 조사했거든요. 김 변호사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영이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박태준 씨 가족이 투자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더군요.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5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학원 사업도 적자 상태고요. 지영은 예상했던 대로였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회사 지분을 노리고 접근한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IT 시스템 공급 계약을 통해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의 설명에 지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지켜보죠. 그들이 어떤 수를 쓰는지 말이에요. 지영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할 방법을 말이죠. 지영은 김상훈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김 변호사님, 제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어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김상훈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특별한 계약서를 준비하고 싶어요. 특별한 계약서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영은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아닌 한지영 재단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회사 이익이 전액사회 기부로 전환되는 조건을 넣고 싶습니다. 김상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그럼 그들이 탐내던 이익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겉으로는 일반적인 사업 계약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해요.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어 드리죠. 며칠 후 지영은 태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태준 씨, 지난번에 말씀하신 IT 시스템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지영아, 고마워. 태준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대신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해요. 당연하지. 언제 만날까?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제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죠. 지영은 차분하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편 지영은 대학 동기였던 이도영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도영이는 현재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었죠. 지영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도영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말해봐. 도영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영이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죠. 정말 나쁜 놈들이네.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돼? 적절한 시기에 기사를 써달라는 거야. 증거는 내가 다 준비할게. 알겠어. 그런 비리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지. 도영이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영의 사무실에 태준과 혜란, 세희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와, 사무실이 정말 멋지다. 세희가 감탄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대단해졌구나. 혜란도 부러운 듯 둘러보았습니다. 앉으세요. 계약서 검토해 보셔야죠. 지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분은 제 법무팀 김상훈 변호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상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훈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IT 시스템 공급 대가로 박태준 씨 측에서 한지영 재단의 지분 30%를 확보하게 됩니다. 재단이요? 태준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법인 구조 변경으로 재단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가 됐든 지분만 확보되면 되는 거죠? 태준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김상훈이 덧붙였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혜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재단 특성상 모든 이익은 사회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이익 추구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김상훈의 설명에 태준이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죠? 시스템 공급 대가와 운영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럼 괜찮네요. 태준이 안도했습니다. 사실 지영의 계획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사회 공익 조항 때문에 그들은 회사 이익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었죠.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명하시죠. 김상훈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혜란과 세희도 서명했죠.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되니까 정말 기뻐. 혜란이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도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영아, 준비 완료됐어. 언제든 기사 써도 돼. 알겠어.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릴 예정이야. 도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목은 뭘로 할 거야? 사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시댁이 며느리 회사에 불법 접근. 어때? 완벽해. 지영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김상훈에게도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녹화 파일 국세청과 검찰에 제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세무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주는 출근길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기사가? 태준이 당황해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신문 봤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봤어요. 놀라셨나 봐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가 한 거야? 태준이 다그쳤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죠. 지영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지영아,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요? 저를 쫓아낸 분들이 가족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지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 우리가 사과했잖아. 태준이 변명했지만 지영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은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같은 시각 태준의 회사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영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혜란의 학원에도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수강료 관리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거든요. 지영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부터 기자들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 간 재산 사기 사건으로 큰 화제가 된 재판이 오늘 열리기 때문이었죠. 한지영 대 박태준 일가의 최종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지영은 묵묵히 걸어갔죠. 한지영 씨, 오늘 재판에 대한 심경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영은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지영과 김상훈 변호사가, 다른 한쪽에는 태준과 혜란, 세희가 자리했죠.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어둡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재판장 입장하시겠습니다. 법원 직원의 안내로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지영 대 박태준 외인 사기 및 횡령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검사 측에서 기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태준은 이혼한 전 부인 한지영의 회사 지분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고, 피고인 조혜라는 학원 수강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고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원고는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였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태준과는 부부관계였고 조혜라는 시어머니, 박세희는 시누이였습니다. 지영이 명료하게 답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시댁에서 지속적인 모욕과 차별을 당했습니다. 결국 가방 하나만 들고 쫓겨났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담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이 접촉해온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적으로 성공하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화해를 빌미로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분이 목적이었어요. 지영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제 증거물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증거물입니다. 김상훈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혜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지영이 이름으로 회사 돌려놓고 우리가 관리하자. 그럼 돈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어? 방청석이 술렁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맞아, 어머니. 지영이한테는 비즈니스 제안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경영권을 가져오는 거야. 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거야?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판사가 엄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물입니다. 김상훈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조혜란이 학원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서입니다.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수억 원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죠. 이건 일시적으로 빌린 거예요. 혜란이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증거물입니다. 김상훈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피고인 박태준이 허위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을 포탈한 증거입니다. 태준의 회사가 유령 회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세금 혜택만 받았던 것이죠. 이제 피고인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하자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가족 갈등으로 인한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도 힘이 없었죠. 피고인 박태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지영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 조혜란은 어떻습니까? 혜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며느리를 위해서 한 일인데. 재판장,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판사가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잠겼죠. 피고인 박태준은 사기 미수 및 세금 포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태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피고인 조혜란은 횡령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혜란이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세희는 공동정범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세희는 눈물을 터뜨렸죠. 재판이 끝나자 기자들이 지영을 둘러쌌습니다. 한지영 씨, 승소 소감이 어떠신가요? 승소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영의 답변은 차분했습니다. 앞으로 피고인들을 용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복수는 정의를 세우는 과정일 뿐 미움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지영의 말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불의에 대해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영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기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벗겨진 기분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밝은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지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겠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죠. 3년이 흘렀습니다. 지영의 회사 지영뷰티는 이제 1,0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청담동에 위치한 본사 건물 앞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영 대표님, 해외 진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분기 목표는 아시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이에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영은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익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지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줘야죠. 지영이 이사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영 창업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을 멘토링하는 재단이었죠. 재단 사무실은 지영이 처음 네일샵을 차렸던 그 동네에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상담 받고 싶어서 왔어요. 젊은 남성이 재단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단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영은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절망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영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죠. 지영 씨, 조혜란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요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님이요? 지영이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병원비는 제가 대신 내겠어요. 정말요? 하지만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가족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지영의 결정에 김상훈도 감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혜라는 의식을 잃은 채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지영은 가끔 멀리서 지켜보곤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혜란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죠. 어머니, 세희가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혜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요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세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혜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희의 말에 혜란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혹시 지영이가? 혜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못되게 굴었던 며느리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란은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죠.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구나.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편지를 다 쓴 혜라는 세희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지영이한테 전해줘. 세희가 지영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세희는 편지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정말 미안해요, 언니. 지영은 편지를 받고 읽어보았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잘 받았어요.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지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을 수 있어? 세희가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어느 날 지영은 재단에서 상담을 받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창업을 꿈꾸고 있다고 했죠. 많이 힘드시죠?
지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청년의 눈에는 의지가 번뜨고 있었습니다. 꼭 성공하실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지영의 격려에 청년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지영의 조언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회사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이었죠. 예전 반지하 원룸에서 바라보던 그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그때보다 훨씬 평화로웠죠. 과거의 분노와 원망은 이제 흔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강우 회장이었습니다. 지영 씨, 내일 신제품 발표회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지영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세계 1위가 되는 날도 멀지 않았네요. 회장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영의 말에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역시 지영 씨답네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거겠죠. 전화를 끊은 지영은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별처럼 보였죠. 이제 지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고,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고, 절망하는 대신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죠. 지영창업재단의 사무실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점에는 지영이 있었죠. 한때 맨바닥에서 네일 기구 하나로 시작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우리 인생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오며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데서 완성됩니다. 지영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